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네. 저도 미처 몰랐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리에 뭔가 이게 곰돌이도 많이 보이고요. 그쵸. 꽃다발도 보이고요. 네. 달달구리라고 하죠. 초콜릿이랑 사탕이 눈에 띄길래 왠가 했더니 네. 오늘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화이트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이제와 대하여? 새삼 이 나이에 화이트데이가 무슨 소용인지 저에게는 그냥 단지 화요일입니다.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화이트데이는 단순히 화요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또 깜빡했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탕 그렇죠. 중요하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저도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화이트데이였는지도 깜빡하게 그렇게 또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우리 화이트데이는 화이트데이고 시사 이슈들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내용 이어가 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16년 만에 잡은 살인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6개월 남았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발걸음 어디까지 왔나?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16년 만에 잡은 살인범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남성 2명이 붙잡혔는데요. 이 사건이 자그마치 16년 전 일이라면서요. 네, 일단 경찰은 이 두 남성에 대해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황입니다. A씨 등 2명 16년 전인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 당시 택시기사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해둔 채로 C씨의 택시를 훔쳐서 몰고 2.8km가량 간 다음 미추홀구,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구였습니다. 주택가에 버린 뒤에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 이 사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5,900여 대를 수사했는데요. 이 외에도 또 기지국 통신 기록 26,000건을 확인했고요. 800세대를 탐문하는 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당시에도 엄청나게 수사를 벌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이제 몇 년 전 미제 수사 전담팀으로 넘어갔던 거죠. 네, 2016년에 관련 수사 기록 등이 다 넘어간 건데요. 이 미제 사건 수사팀이 수사 기록, 현장 자료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강 수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수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이 택시 방어 현장의 CCTV에 흰색 번호판 차량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차량 특정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종류와 같은 차량 무려 92,000대를 재차 분석했고요. 이 중에 의심 차량 990대를 추려냈습니다. 의심 차량의 전현 소유주 2,400명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택시를 방어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이 차량 설명서 책자 여러 차례 감정한 끝에 여기서 쪽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쪽지문을 통해서 이 범행 직전 용의자들이 타고 다녔던 차량의 과거 소유주를 확인했고요. 그 가운데 A씨를 지난 1월 5일 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했고요. 지난달 28일 B씨도 공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 쪽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약이 개선되면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게 돼서 이번에 두 사람 모두 다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A씨 같은 경우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하지만 공범으로 붙잡힌 B씨,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빼앗으려고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피해자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A씨 등 사실 이 두 사람 제가 봤을 때 죄의식이라고는 조금 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이 쪽지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범인들이 범행을 감추려고 택시에 불을 붙였죠. 이때 책 한 권을 이제 불쏘시개, 그러니까 네. 불을 붙이려고 쓴 건데 이 쪽지문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네, 불탄 택시에서 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된 건데 이게 바로 쪽지문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만약에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불탔다면 이 불쏘시개로 쓰였던 책자 역시 다 불탔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랬다면 사실 쪽지문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비가 내려서 이 불쏘시개로 사용됐던 책이 다 타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수사 기록이 무려 25,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데다가 미제 사건 수사팀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또 과학수사기법으로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경찰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잊히는 사건은 없고 수사를 포기하게 되면 경찰 역시 우리도 공범이라는 각오로 남은 미제 사건도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집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범인들에게는 결국 강도살인 혐의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나요? 굉장히 지금 16년 만에 잡힌 거잖아요. 맞아요. 증거인멸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제 강도살인이겠죠. 이제 강도를 하면서 살인까지 이루어진 건데 당연히 중형은 피할 수 없고요. 관련 증거가 또 얼만큼 입증이 되느냐가 좀 사건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얘기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북 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죠. 백성기 경사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가 또 되었습니다. 누군지 이제 밝혀진 건데 권총 탈취 사건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경에 전라북도 전주시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선기 경사가 괴한에 습격을 당해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범인은 당시 이 백선기 경사가 소지하고 있었던 실탄이 장전된 389경 권총을 탈취해서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에 경찰은 이 백경사 단속에 걸려서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던 20대 3명을 붙잡아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에 이들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압에 의해서 허위 자백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서 이 사건, 미제 사건, 미궁으로 빠지게 됐던 겁니다. 네. 그 후에 21년이 지난 최근이었죠. 2023년 3월 6일 전북경찰청은 울산 모처에서 백경사의 이 총기 번호, 일련 번호와 일치한 389경 권총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 사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사실 다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 총기,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했으니 총기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밝혀진 건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총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22년 전에 발생한 대전은행 강도살인 사건, 아마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 사건의 주범이 2명입니다. 이 2명이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지금 백성기 경사 사망과 관련된 이 총기 울산 모처에 있다. 이게 발견이 된 건데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대전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인 이승만이 이듬해 전주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을 한다.
이러면서 경찰에 제보를 한 거고요. 전북 경찰에 관련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승만이 범행의 주범으로 찍은 사람, 바로 대전 사건의 공범이었던 이 이정학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서 사라진 권총의 위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이승만이 알려준 위치에 가봤더니 바로 백선기 경사의 이 389경 권총이죠.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권총을 발견했던 겁니다.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권총이 21년 만에 발견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정학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알려준 장소에 갔는데 그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됐으니 이승만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승만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아직까지는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얘기를 해준 그 장소에서 이 관련 물증이 지금 발견이 된 만큼 두 사람 모두가 관련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거나 둘 중 한 사람은 최소 범행을 저지른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승만은 최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상황에서 어떤 이정학, 그러니까 공범이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좀 늘어놓게 된 이정학에 대한 복수심에서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제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한때는 공범이었지만 지금 둘의 사이가 전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봤을 땐 둘 다 서로에 대한 배신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승만이 지금 이정학을 이 범인으로, 살해범으로 지목한 이유, 추정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 지난해 8월에 이 대전 사건과 관련해서 검거가 됐던 건데 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거가 됐냐 하면 국민은행 범행 차량이 그 안에 있었던 마스크, 손수건에서 검출된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DNA가 충북 불법 게임장에서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무려 7,553일 만에 이정학에 이어서 이승만까지 검거가 됐던 건데요. 이정학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20여 건의 범행을 함께한 이후로 이승만과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정학이 국민은행 사건 이후, 그러니까 대전 사건 이후에 돈 분배 문제 때문에 이승만에게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학은 국민은행 강도에서 당시 탈취했던 3억 원과 관련해서 본인은 9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집에 숨겨뒀는데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실됐던 것, 이것이 어느 날 돈이 사라진 것, 바로 이승만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서운함 내지는 배신감을 느꼈던 것, 돈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두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을 틀어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은행 권총을 과연 누가 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겁니다. 먼저 검거가 됐던 이정학이 이승만이 권총을 쐈다. 그러니까 살해를 한 건 이승만이고 본인은 3억인 든 가방을 탈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거됐던 이승만 역시 초기에는 지금 이정학의 진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술이 번복됐던 겁니다. 본인이 권총을 쏜 게 아니라 바로 이정학이 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정학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정학은 돈가방,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탈취했고요. 그리고 이승만이 권총을 쏴서 지금 살해를 했다라는 거죠. 출납과장 김 씨를 살해한 건 바로 이승만이라는 것이 검찰의 내용입니다. 이를 이정학의 변호인 측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국민은행 사건 때 쓰였던 권총의 행방,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오리무중이고 이와 관련돼서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권총이 어쩌면 이승만에게 어떤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어쨌거나 이 대전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수색대대 군경험으로 은행 직원을 조준사격한 것으로 봤을 때 권총 발사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정학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안 해서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관계자의 어떤 발언에 따르면 이승만에게 있어 이정학 거의 부하처럼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 사건 검거가 된 것도 이정학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검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정학 때문에 본인까지 경찰에 검거가 됐던 거고, 재판에 이정학이 본인을 강하게 권총을 쐈다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서 사실 형량이 훨씬 더 이정학보다 높아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정학이 백경사를 죽였다라고 지금 제보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형량 지금 무기징역이잖아요. 근데 백경사가 본인 때문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형량이 더 높아진다면 사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지만 사형 집행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나 백선기 사망의 주범으로 본인이 꼽혀서 만약에 형량이 높여져서 사형 집행이 되나,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가 되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1심 재판 이후에 이승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고교 동창이고요. 한 살 많은 이승만이 늘 형님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도 지금 이 백경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착수한 거죠? 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지금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수사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47명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총기가 흘러간 흐름 등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대전 사건이죠.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와의 연관성 또한 주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부 미제 사건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이제 범인이 검거되면서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1999년 발생한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이죠.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지난달 출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사건 내용 좀 짚어주세요. 네, 이 사건 99년 11월 5일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제주시 삼도동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이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흉기에 의해서 흉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검사 출신의 전도 유망한 40대 변호사가 이 시내 한복판에서 피살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제주 사회에서는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이 사건 역시 미궁에 빠진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 가던 이 사건 수사에 불씨를 지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SBS의 한 보도 채널에 시사보도 채널이죠. 이 시사보도 채널에 제보를 한 이 50대 김 씨 방송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데요. 이 제보를 한 뒤에 2달 뒤에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를 살해하는 유타파 두목의 사주가 있었고 이 사주를 받고 친구 손 씨와 공모해서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 씨가 혼자 가서 가해를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2020년 6월 이 S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됐고요. 제주경찰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2021년 8월에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던 김 씨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수사 결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속 송치됐죠. 이처럼 본인이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제보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보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김 씨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금은 사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서 제보를 해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건 착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2014년 11월 전에 수십여 회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김 씨가 해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도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해외 도피 상황에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의 공소시효 완성은 2014년이 아니라 2015년 12월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태완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까지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김 씨와 손 씨의 관계, 범행 방법 등을 토대로 해서 이 살인교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SBS PD, 이 프로그램의 연출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협박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협박 혐의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2심 법원 같은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 유죄 판정을 내려서 12년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여기 협박 혐의 1년 6개월까지 더해져서 모두 1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어요. 평론가 정리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일단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다만 PD 협박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 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죄 취재 파기 환송인데요.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김 씨가 집에서 자신에게 가해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지목한 이 유탁파 두목이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손 씨가 범행 뒤에 한동안 서울로 떠나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 사이 제주에서의 행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점을 들어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이 손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필적 고의, 싸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식과 용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김 씨에게까지 함부로 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네. 대법원 판단 사실 이렇게 저렇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기속력을 가지는 만큼 환송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언급했던 유탁파 두목과 그리고 손 씨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다른 핵심 증거나 증인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면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 여전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하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2년 넘게 제대로 이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이걸 이제 미제 사건 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우리 기억에 잊혀지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어떤 우리 수사팀들의 노고가 있기에 장기 미제 사건도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과학 수사 기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뭐 DNA의 검출 방식이라든가 지문 채취 방식 등 예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또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좀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일이 걸려도 장기 미제 사건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결해 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해결된 사건 가운데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있죠. 30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우리 과학 수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명도 바뀌었습니다. 이춘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데요. 경찰이 30년 묵은 DNA로 이춘재를 찾아냈던 거죠. 일단 지금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 해외에서 DNA 수사 기법을 도입해서 현재 국가수에서 이 DNA 분석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가수의 기술만으로 1나노그램, 그러니까 10억분의 1g, 엄청나게 작은 수치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DNA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DNA를 남기지 않는 범행,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검거가 되지 않아서 나는 안전지대에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과학수사 계속해서 나날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흉악범들의 설자리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이제쯤 잊혀지겠지 할지 몰라도 피해자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죠. 가해자들이 모두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6개월 남았다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통과를 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 아닙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 이 전신마취 등 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수술실 CCTV 설치, 촬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전신마취 등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가 있고요. 모든 수술 다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녹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라든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녹화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했다면 환자가 요구했을 때 볼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촬영된 영상의 보안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유지 또는 이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 법안은 2015년경에 이제 처음 발의가 됐는데 법안이 제출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평론가님? 네, 2018년에 부산의 한 이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이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수술을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로 수술을 했던 겁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이 CCTV 의무화 법안 계속해서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제때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로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9월에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을 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한다는 것. 이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거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감시 상태에 놓여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서 집중력을 저해함으로써 이 집중력 저해를 초래한다는 거죠.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방어적, 소극적 대처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어떤 전공의들의 이
전공 분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외과 부분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이런 이 전공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기피 현상이 심한데 이 기피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CCTV. 해킹 위협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해킹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떤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 사실 일부 의료진들의 이런 행위 때문에 전체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선량한 의료진들은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 논의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영상 유출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터져 굉장히 또 문제가 됐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7일 오전 해당 병원장 등을 불러서 해킹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이 IP 카메라 해킹이 돼서 영상이 유출됐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영상에 이 신체가 노출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신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IP 카메라, CCTV하고는 좀 다릅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런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본인 휴대전화로 가끔 이 사무실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IP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의실 영상까지 유출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일 이 경찰이 성형외과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유출 영상, 당초에는 진료실 영상만 유출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탈의실 그리고 심전도 검사실 내부에서도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들이 진료 상담이나 시술을 받기 위해서 탈의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유포됨에 따라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차단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요. 비정상적인 로그 기록 등 범죄 정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건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실이 환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책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2015년부터 이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네. 성급하게 추진한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행되는 건 2023년이에요.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년 동안 유예 기간까지 줬기 때문에 성급하게 뭐 시행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는 전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CCTV 의무화 관련해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술 장면이 유출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사항이었고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지금 IP 카메라와 수술실에 IP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IP 카메라 CCTV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IP 카메라와 CCTV를 동일선상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IP 카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터넷으로만 연결되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나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의 IP 카메라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이 IP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해킹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CTV는 다릅니다. 네트워크와 분리해 둔다면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돼 있어서 이 CCTV가 설치된 구역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유출 피해 엄중히 다루겠다 이런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법 하위 법령에
CCTV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그리고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유출로부터 완벽한 기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IP 카메라에 비해서 CCTV가 유출 우려가 적기는 하지만 내부 관계자나 환자 당사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징역 3년,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건데요.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간호조무사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권모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장 씨, 당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면서 이 권 씨 출혈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는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지혈을 맡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00만 원, 그러니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했고요.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2심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이 때문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이 권모 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지혈 업무도 간호조무사가 맡았다는 건데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이런 유령 대리 수술, 공장 수술이 좀 근절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함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CCTV 촬영물에 대한 열람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국회 이 국민논의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수술실 현장에서 대리 수술을 맡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그렇죠. 지적을 했습니다. 환자와 또 환자의 보호자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는 한 다른 수술의 경우 요청해서 촬영을 하지 않는 수술의 경우는 대리 수술 가능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지금 열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에 더더군다나 이 벌칙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CCTV 영상을 폐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벌칙을 받는 방향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네. 사실 CCTV 촬영을 했는데 보관을 잘못했습니다. 내지는 폐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CCTV 의무화법을 보면 의료기관이 CCTV 영상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영상이 유출, 변조, 훼손됐을 경우에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CCTV를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아까 2천만 원 이상이랬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네.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CCTV 훼손했다, 분실했다 해서 대신 뭔가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청원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분쟁 절차 이전이라도 환자 요청만으로 얼마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청원인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복지부는 이 수술실 CCTV 뭐 녹화, 설치, 뭐 열람 관련해서 하위 법령 마무리 중인 단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다양한 재정 상황 등의 복지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급자와 이 소비자 간의 이견, 협의가 마무리됐고요. 복지부 자체 내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협 같은 경우는 민감 신체 부위 노출 수술과 관련해서는 CCTV 촬영 예외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사실 보호자들이나 이 환자들, 당사자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2021년에 한 이 성형외과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자와 보호자 80%가 수술실 CCTV 설치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CTV 녹화에 환자가 동의한 이유를 보면 녹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간다라는 응답이 61%가 넘었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이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수술 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무려 70%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우려 이 질문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9%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노인 요양원 등 이제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을 보면 요양기관이 노인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요.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이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등이 요청을 하게 되면 CCTV 열람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청을 어기게 되면 1, 2, 3차 각각 위반했을 경우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는 요양병원은 또 CCTV 설치 의무화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관련 법률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갑론의 일박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 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유출 개인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해법이 뭐 하루속히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또 지금 의료계에 나온 목소리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 이제 CCTV가 없는 공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술실은 예외여야 한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공간에 CCTV가 있다는 이유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의료계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원인이 지적한 내용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법안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를 앞두고 이 법안 내용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생생법률쇼에서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발걸음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작년이었죠.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한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어요.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건이었죠, 평론가님? 모 대학 의대생인 A씨가 지난해 7월 4일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이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학생이 비슷한 범행으로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유사한 범행이 이전에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들인가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 학생 4차례에 걸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했고요. 모두 32회에 걸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변호인 그리고 이 지금 피의자 모두 이 관련 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A씨가 이 관련해서 이 화장실 잘못 찾아 들어갔다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 경찰이 이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조사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이후 열린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일단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이 판결 이유도 좀 살펴주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된 건데요. 일단 뭐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횟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일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선 A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했고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불법 촬영 문제 정말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 각지를 돌면서요.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그러니까 이 남성 작년에 거의 한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사건을 벌였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1월 중순께죠. 1월 중순께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숙박업소 14곳 객실에 몰래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한 뒤에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 직원이 이 위장 카메라를 발견하게 된 거고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고요. 인천의 한 거주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카메라에 담긴 영상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A씨 전국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비슷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본 하면 또 온천이 유명한데 일본에서 온천을 돌며 여성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해온 조직이 또 붙잡혔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몰래카메라 그룹을 결성을 해서 활동해온 30대 A씨, 20대 B씨, 50대 C씨 등 3명이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앞서 경찰 2021년 12월 이 몰래카메라 범죄 집단의 리더격으로 여겨지는 사이토 카바야시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1년여에 걸쳐서 관련 집단 이 검거 작전을 전개를 했고요. 총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기업 임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이토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고요. 또 몰래카메라 기술을 배우고 은어를 사용하면서 정보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이 여성의 목욕 전후 옷차림을 촬영하는 담당, 그리고 지인 여성을 온천 여행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담당, 그러니까 각자 역할을 담당해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 몰래 유출되지는 않았고요. 그들끼리 상영회를 열고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모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토, 20살부터 무려 30여 년간 이 몰래카메라 100여 개 이상 지역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과정 중에서 경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피해 여성들 만여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찰을 통해서 이 사이토가 100명가량을 만나게 됐다라고 진술을 한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이 계속돼 왔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한 걸 보면 실효성에 정말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펴져져 있고 오랜 시간 뒤에 삭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평론가님 어떤 실효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뭐 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온라인상 이칠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 출범했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사실 이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가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는 권리지 않습니까? 챗 GPT까지 마련됐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디지털상의 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완벽한 이칠 권리, 삭제 기술이 하루속히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성범죄 예방과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르겠어 그 마음을 고이 넣어둔 채로 무너지는 발라를 봐야 해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못 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